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파크 어베뉴 432, 아마 여러가지로 정말 기록적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2022년 기준에 전 세계에서 일개 주거 단지인 주제에 가장 세 번째로 높은 빌딩 최고층에 모여있는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무려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분양이 2015년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세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서 거의 2,000억까지 갔다고 하죠. 아니 무슨 시가총액이 2,000억 원인 것도 아니고 방 한 칸짜리 아파트가 2,000억 원이냐 할 수 있는데, 이 파크 어베뉴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뉴욕에 그렇게 고층 빌딩이 많은데도 그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뉴욕시의 전경과 또 센트럴파크란 거잖아요. 뒤로는 허드슨강, 앞으로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이런 뷰를 가진 아파트들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뷰를 가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일자로 늘어선 거리를 두어서 이른바 뉴욕에선 억만장자 거리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야, 이런 진짜 비현실적인 뷰를 가진 아파트에 가장 싼 세대가 300억 원에서 비싼 세대는 한 채 2,000억이나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 도대체 누가 살게 될까? 이런 궁금증 먼저 드시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넷플릭스가 이런 거 하나는 빨라, 맨하탄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어베뉴에 도대체 어떤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빌리려 하거나 또 사고 팔려고 하는지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가상적인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게 꽤 전 세계적으로 히트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주자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킬포는 이런 수백억, 수천억 하는 억만장자 거리에 사는 입주자들 대부분이 1년에 10개월 이상 비어두는 거주자들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그냥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뉴욕에 와서 서핑 샥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조금 자다가 대부분은 그냥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어디 뭐 중국 갑부, 아랍 부자 형님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 국가 권력급 인물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또 거주자의 절반 이상은 미국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죠. 물론 미국인들 중에서도 알렉스 로드리게스, 제니퍼 로페즈, 이런 예체능 계열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 이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하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쯤이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파크 에베뉴를 건설하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건 당연코 디벨로퍼였죠. 정말로 잘 빠진 디자인이나 이런 비현실적인 뷰 때문에 초반부터 그야말로 전 세계 부유층이 주목하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총 계획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가 약 한국 돈으로 1.5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건물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분양 매출이 1.5조를 넘었다고 하고요. 아파트 동 한 채 달러 하나 지어서 영업이익 1.3조 원을 내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럼 파크 에베뉴의 이런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냐? 그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오늘 흑우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지. 2021년에 뉴욕타임스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고로 부유한 아파트에 어두운 세대당 적어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까지도 지불하고 들어온 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돼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 와, 이 내용이 완전히 충격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건물에 그야말로 하자나 위험들이 엄청나게 터져서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극부유층이었던 이 집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들을 보면 외관으로 그냥 딱 보기에 저희처럼 건축과 그렇게 큰 인연이 없는 일반인 눈에 보이기에도 좀 어때 보이나요? 건축물 비율 구조상 이게 안전한 게 맞나? 너무 얄쌍하고 높진 않은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막대하게 높기 때문에 잔뜩 어그로를 끌어서 흥행에 성공할 수는 있었겠지만 건물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건물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 있는 전선이 문제가 생겨서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에 1시간 25분 동안 갇혔다. 또 어느 날에는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서 거주자가 보호하는 미술품 인테리어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었다. 이에 또 며칠 후에는 그 누수액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몇 주간 중단됐다. 와, 이거 100층이 넘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몇 주 동안 운행이 중단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것도 정말 분양가가 싸면 300억 원에서 1,000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간 엄청난 부자들인데, 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놀랍게도 야,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한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 아니 아무리 내가 좀 부자라고 하더라도 뭐 500억, 1,000억이 진짜 애들 장난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직 신축인데 하자 있어요, 물이 줄줄 새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뷰가 아무리 끝내준들, 인테리어가 예쁜들 누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속적으로 건물에서 물이 셉니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접수되자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시행사 나와라. 뭐냐 이게 말이 되냐. 하자물 보수하고 우리 재산권 책임져라. 단체 고소전에 나서기 이르렀죠. 그 소송 규모만 진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입니다. 건물 단독 한 채가 소송 규모가 한국 돈 2,400억 원. 이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는 정말 뚝딱 지어낼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이렇게 거주민들이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자 제기했던 이런 거액 소송들이 의외로 공짜는 아니었죠. 야, 저렇게 완전 초고급 주택인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더니만 알고 보니까 완전 깡통이었구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정말 좋은 주제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바로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이 주거단지의 시세가 완전 대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폭락을 넘어서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수준으로. 야, 펜트하우스를 소유했던 사우디 재벌 알로카이르 씨가 처음에 2,300억을 써서 판매하겠다고 물건을 내놓았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3분의 1을 깎았고요. 또 거기서도 반년이 넘도록 아무도 입질이 않았는지 추가로 인하 반값으로 대폭 할인을 했는데 결국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물을 거뒀다. 참고로 2025년에 있었던 뉴욕타임스 수석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사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빌딩 주변에도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빌딩의 콘크리트, 균열 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내부 구조들이 부식되고 있다. 어쩌면 창문도 떨어질 수 있다.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런던 집값 엄청 비싸다고 하고 뉴욕도 마찬가지라는데 지금은 호가가 잠깐 이렇게 떨어졌겠지만 돈 벌으라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파커베뉴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을 한껏 끌어올린 건물의 부동산은 웬만하면 존버가 안 통한다는 함정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한국에선 뉴욕에 파커베뉴가 있다면 당시엔 한국엔 도곡에 타워 팰리스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 아니, 어떻게 일개 아파트 단지에 이런 수영장이 있어? 그때 당시로 전국 최초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촌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타워 팰리스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시세를 한번 찾아보면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06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타워 팰리스가 비슷한 평수의 현대 아파트를 거의 2배 가까이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200%, 300% 차이로 타워 팰리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야,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 이유 다들 잘 아시죠?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지 면적이 그 가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흑스토리 시청자 선생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들 아시지. 타워 팰리스 50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도곡동의 땅 크기가 한 5.5평에서 6평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비슷한 크기인 47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내 땅이 한 17에서 18평 정도라고 하죠. 건물을 지어도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이거 곧 부수고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가격은 보통 물가는 따라가는 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타워 팰리스와 같은 이렇게 용적률을 왕창 써서 건물 높이를 확 올린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훨씬 더 많은 세대원 수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땅의 몫은 훨씬 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의 대부분이 처음 지어질 때 이 건물의 가치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것보다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 떨어지니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가격이 오히려 역전이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파크 어베뉴의 용적률은 도대체 몇 %인지 감이 오시나요? 타워 팰리스도 지어졌을 당시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그런 타워 팰리스 용적률이 910%였는데 파크 에베뉴 432의 용적률은 무려 3000%라고 합니다. 야, 진짜 천조국 부동산의 위험이다. 그죠? 이렇게 같은 땅 위에서 올라간 높이가 높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넓죠. 공급 면적 기준에 15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파크 어베뉴 소유자 입장에선 뉴욕시의 대지 면적을 딱 9평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부동산을 살 때 땅을 산 게 아니라 콘크리트 더미 속에 있는 공기를 산 거죠. 야, 콘크리트는 시간 지나면 사라질 텐데. 파크 어베뉴 432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 파크 어베뉴 432를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이렇게 새끈하고 잘 빠졌고 이렇게 경치 좋고 특히 요즘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우리 아파트 정말 개쩔죠? 멋있죠? 하면서 홍보도 잘 되고 팔리기에도 유리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이런 사우디 재벌마저
건물마저도 이렇게 속절없이 무려 1,000억 원을 잃고 손절도 못하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억만장자 거리에 있는 이런 건물들 중에서 432 파크 어베뉴 말고도 157, 스테인웨이 타워 이런 건물들도 하자 문제, 보수 문제 때문에 거주민들이 굉장히 큰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죠. 솔직히 까고만 해서 뷰 이쁜 거 알겠어. 근데 그거 좋은 거보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 새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나 74층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이런 특정 지역에서 이런 엄청나게 따끈하게 멋지게 쫙 빠진 그런 건물에 분양가를 말도 안 되게 책정해서 한몫 챙기시려는 그런 약간 사업들이 많이 성행을 했던 것 같죠. 바닥판이 쫙 대리석으로 깔려있으면 뭐해. 근데 뒤로 가면 맨날 기계식 주차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저 흑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야,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참 부끄럽다. 아니, 한국은 어딜 가도 이렇게 똑같이 생긴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자인의 독창성도 전혀 없고 한국인들은 이런 성냥갑 같은 답답한 아파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걱정된다는 뉴스 기사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주장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외국으로 가면은 100년, 150년 된 정말 그림 같은 멋들어진 건물들이 쫙 있어.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이제는 유럽의 이런 집들이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물도 줄줄 새고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덜덜 떨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그 집들을 보면서 그냥 한국식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아파트 주거 단지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느신 것 같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외국인 노동자로 해외에 오래 사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을 이런 집들에서 보냈었는데, 한국 집에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감격스러웠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저처럼 외국에서 좀 생활을 해보셨던 분은 공감할 텐데, 한국의 샤시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런 기술 같아. 어떻게 밖에서는 막 매미 소리 들리고 버스 소리 들리고 차 소리 들리는데 이거를 딱 닫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 외국에서는 그냥 막 끽끽 소리 나고 제대로 뭐 단열도 안 돼, 방음도 안 돼, 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수준인데, 이거 진짜 기술적 격차가 50년 100년은 정말 나는 것 같죠. 이게 진짜 삶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돌.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렇게 막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공기가 따뜻해진다는 게 얼마나 내 일과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바로 외국 나가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 진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봤자 이런 냉난방을 같이 하는 건조한 바람을 쐬는 걸로 방을 대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공기 아랫공기가 느낌이 다르고 방 구석구석이 서로 다 달라. 추운 데 있고 따뜻한 데 있고, 공기도 너무 건조해서 기침하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진짜 한국의 온돌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격 높은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건 아니라고 하죠. 아파트 단독동으로 지어졌던 이른바 1세대 아파트부터 이제는 자가용 시대 아니냐,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단지 쫙 한번 짓자, 우리의 어릴 적 추억 속에 있는 2세대 아파트, 이게 진짜 킥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약간 공원 같은 조경을 삼고 주차장들은 아래로 쭉 들어간 다음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올라가. 이런 지하 3세대 아파트. 그리고 또 요즘 몇 년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건 아파트 안에 뭐 탁구장, 골프장, 영화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총망라한 게 4세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 형들 트렌드 정말 빨라. 또 가장 최근에는 4세대에서 새롭게 진화한 5세대 아파트가 출현을 예고하고 있죠. 새로운 게 또 뭐 생겼어? 놀라지 마시라. 여러분들, 혹시 토마스 헤더웍이라는 세계의 전설적인 디자이너를 아십니까?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이분의 작품은 정말 어딘가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토마스 헤더웍 건축사무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뉴욕에 가면 한국인들이 꼭 한 번씩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간다는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베슬이 있죠. 이걸 이분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아. 야, 이게 도쿄 한복판에 있어? 믿겨지지 않는 부천 종합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나자부 다이 힐스도 토마스 헤더웍 형님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전 세계 월드 클래스 디자이너 이야기를 왜 하냐? 바로 이 토마스 헤더웍 형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이런 분이 오면 대통령님을 만나냐, 고위 관료를 만나러 왔냐, 한국 기업 임원진을 만나 협업을 하러 왔냐? 야, 바로 이분이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 오셨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토마스 헤더웍 선생님은 진짜예요? 진짜라고 합니다. 여의도 대교 아파트 시공자 선정 총회, 제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굉장히 당찬 포부를 맞췄죠. 한국의 재건축 주기가 평균 3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의도 대교 아파트에서 100년 또 200년
500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그런 건축물을 만들겠다.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젝트를 짓겠다. 하면서 와,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 근처를 샅샅이 지나다니면서 영감을 얻는 장면도 포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극한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거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가장 지켜주는 게 그동안의 한국인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였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서울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 작품을 노려보는 게 일각에선 이제 한국형 아파트 단지 5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큰 꿈이다. 그죠? 제가 뭐 꿈은 작어로 뭐 크게 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완전히 효율화되고 전 세계에 내놔도 꿀리지 않다고 느끼는 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타레이크. 겉으로 보면은 어느 뭐 한국의 뭐 신도시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한국의 시공사가 가서 수주에서 인근의 땅까지 쫙 재개발한 또 하나의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 실제 내부도 약간 로컬라이징을 한 것 같긴 한데 한국의 주거단지 모습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죠.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상위 1%만 입주한다. 집값은 4년 사이에 2배가 뛰었다. 아, 베트남 형님들 한국 너무 따라하시는데 반도체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먹거리는 언제나 환영이니까. 자, 오늘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주거단지의 의미가 뭘까? 편안함이냐? 섹시함이냐? 그런 고민 중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온몸으로 큰 교훈을 주었던 파크 어베뉴 432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